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저는 원래 주식이랑 파이어를 주로 다루는 채널이긴 한데 어제 제가 새벽 4시까지 이 모자무사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를 어제 새벽 4시까지 볼 정도로 푹 빠져 있어가지고 한번 오늘은 이제 먼저 주식이랑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모자무사 작가가 말하는 이 무가치함과 싸우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주식 채널이니까 먼저 주식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자무사 이 부분만 보실 분들은 그 타임라인에서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TQ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이죠. 오후 11시 17분에 전 이때 시장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부근에서 다시 반등하는 거 먹으려고 84.75달러에 96주를 매수를 했었죠.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하락을 해서 그날 팔지를 못했고 6월 1일 오전 9시 29분에 약 1.05달러 상승한 85.8달러에 전량 매도를 했고요. 이게 1차 매수 매도고요. 그리고 오후 4시 33분에 85.63달러에 95주를 다시 매수하고 장중이죠. 6월 2일 오전 2시 43분에 86.63달러에 95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지난주 금요일 매수한 거는 표현이 안 돼 있고요. 6월 1일에 매도한 타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실현 손익은 27만 3,174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애매한 게 전부 다 달러를 가지고 달러로 환전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 원화로 보기보다는 외화로 보는 게 맞긴 한데 뭐 보시는 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원화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월 1일 총 수익은 27만 3천원이고요. 전체 기간 월별 수익은 이런데 27만원이 추가가 돼서 총 540만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QLD 매수 현황은 평소처럼 이 기본 한 주만 매수가 됐는데요. 21선도 내려가지 않았고 120일선도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총 수량은 22주가 되었습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는 지난주 60이었던 게 59로 1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 시장은 상승했는데도 1이 떨어졌다는 말은 제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약간 떨어질 만한 재료를 찾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생각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S&P 500 PE 지수는 5월 29일에 27.4였던 게 17.34로 조금 내려갔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5월 29일 36.93이었던 게 6월 1일 기준으로 37.15까지 상승했습니다. 역사적 고점인 38까지는 1포인트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개미 지표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니까 상승한 표. 아직도 저는 주가가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상승한 표. 매수 매도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게 근데 그냥 없는 게 아니고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드라마 보다 보니까 별 생각이 없어가지고 매수할 조급함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는 한국 주식 언급은 굉장히 많은데 미국 주식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중립이고요. 유튜브 A 영상 업로드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스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숏 선절을 한 다음에 영상이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중립으로 보겠습니다. 네이버에도 미국 주식이 네이버 뉴스의 메인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뻘소리 모자무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저는 제가 챙겨보는 유튜버 분 중에 두 분이나 이 드라마를 굉장히 극찬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셔가지고 시청을 하게 됐는데 이게 총 1화부터 12화까지 있는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1화에는 엄청 흥미가 올라와가지고 이거 진짜 이 사람들이 추천한 이유가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뭐 스포일러가 되니까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2화, 3화 부분에는 이게 너무 루즈해진다기보다는 K 드라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그 전형적인 스토리로 흘러가가지고 이게 뚝뚝 흥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의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두 분이나 이 드라마를 극찬하니까 진짜 꾸역꾸역 봤습니다. 꾸역꾸역 보니까 갑자기 4화, 5화부터는 이게 전고점을 치고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4화, 5화부터 한 저녁 8시부터 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흥미진진하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이것도 결국 제가 빨리 돌려봐가지고 본 거긴 한데 12화까지 새벽 4시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은 진짜 굉장히 잘 만든 드라마다. 뭐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몇 곡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당연히 이 작중에 황동만과 변은하 주인공이 이제 관계를 가지거든요. 연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뭐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막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형이상학 혹은 너무 그 가치를 올려치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 두 명의 주인공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작가인 박혜영이 말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박혜영 작가는 이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 아니다. 그냥 그리움, 뭐 애욕, 뭐 이런 감정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뿐이지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대사가 있는데 이걸 보고 이 작가는 진짜로 자기 스스로 고민을 해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잘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았고, 그리고 보통 한국 드라마 하면은 서로 막 뽀뽀하고 뭐 난리 막 브루스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 모자무사에는 그 스킨십다운 스킨십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연인이니까 스킨십을 하긴 하는데 포옹이 맥시멈이다. 포옹. 근데 이 포옹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사랑의 감정이 아니고 이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상처받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인간을 위로해주는 포옹이거든요. 와,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진짜 그냥 눈물이 나옵니다. 제가 감정이 메마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옹신을 보는데 진짜 눈물이 찔끔찔끔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뭐 상처를 그렇게 크게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그 아픔, 짐, 견뎌야 될 무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위로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모자무사의 내용은 뭐냐? 바로 이 박혜영 작가가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무가치함과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목부터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작가 스스로도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잘 찾아보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모자무사를 리뷰하신 분들 중에 이 작가가 말하는 이 무가치함과 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는 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박혜영 작가가 이 모자무사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 인간들이 무가치함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인공 황동만의 형인 이 황진만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박혜영 작가가 이 황진만을 통해서 말하는 이 무가치함과 싸우는 방법은 바로 불교입니다. 정확히는 석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근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박혜영 작가가 쓴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사실 보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제 아내는 좋아하던데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박혜영 작가라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작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 작품을 보진 않았는데 언젠가 볼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보이다시피 이 박해준 배우, 아까 그 황진만 역할을 했던 박해준 배우가 이 나의 아저씨, 박혜영 작가가 쓴 다른 작품인 나의 아저씨에는 이렇게 스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자무사를 보시면은 이 글을 쓰는 작가 혹은 그 PD들이 글을 쓸 때 혹은 이 글을 리뷰할 때 이 작품에 어울리는 사람을 머리에 염두하면서 쓴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작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박혜영 작가는 모자무사랑 나의 아저씨를 쓴 박혜영 작가는 자신이 작품을 쓸 때 그 작품의 인물들에 들어갈 배우들을 염두에 두고 쓴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죠? 왜냐하면 작품에서 그렇게 대놓고 말을 했으니까. 그렇다는 말은 박혜영 작가는 이 박해준 배우를 볼 때 이런 불교 승려를 투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다른 작품에서 보통은 이 박해준 배우가 하는 역할들을 보면은 깡패 혹은 그 작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불륜남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작품에서는 승려로, 불교 승려로 채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혜영 작가는 이 박혜준이라는 배우를 사용할 때는 어떤 불교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게 깔려 있다는 말인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작중에 나오는 대사들을 한번 볼 건데요. 다 이거는 황진만, 그러니까 박혜준 배우가 대사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동생 황동만, 그러니까 주인공이 박혜준 배우한테 그러면 이제 계속 그 황진만이라는 인물은 삶의 목적이 뭐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동만도 역으로 이 황진만한테 그러면 형은 어떤 삶의 목적이 있는데? 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버릴 수 있는 거 모두 버리고 어디에도 진하게 들러붙는 것 없이 싱겁게 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뭐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불교 승려들이 말하는 집착 없는 삶 그 자체죠. 그 다음 모든 스토리는 나는 존재한다는 아우성. 이렇게 아프게 존재해. 이렇게 슬프게 존재해. 이렇게 우울하게 존재해. 이렇게 웃기게 존재해. 기껏해야 100년. 100년이면 다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것이 진정 존재했던 것인 건가? 그런 의무를 잠재우기 위해 정신없이 스토리를 써대지. 살아있는 한 스토리를 써야 한다면 이왕이면 웃기게. 난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넌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건 변한다. 기껏해야 100년 인생. 스토리라고 돼 있지만 사실 이건 삶이죠, 삶. 사람들이 기껏해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그것도 다 사라지는데 자신이 존재한다는 거를 혹은 자신이 없어지는 덧없는 존재라는 것. 더 정확하게는 이 작품에서는 무가치한 삶이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냥 이왕이면 웃기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 황진만이 마지막 화에 그 자신에게 강연을 요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황진만이 용접으로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혹시 용접을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시보다 용접이 좋습니다. 좋다기보다 적성에 맞습니다. 시를 쓸 때는 좌절과 자괴감의 연속이었지만 용접은 지지고 있으면 그냥 일이 마음이 번다하지 않습니다. 용접봉을 내려놓고 돌아서면 또다시 이 생각 저 생각 어지럽게 올라오지만 그래도 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난생 처음 쉬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데 쉬는 것 같습니다. 네, 시보다는 용접이 좋습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 같은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해서 다른 번다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삶이 좋다고 황진만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불교 승려 같은 거죠. 마지막 이게 황진만이 그 딸 영실이죠. 영실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자신이 딸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를 쓴다는 자신 자체에 혐오감을 느껴가지고 시를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머릿속으로 구상은 하는데 공책에 쓰지는 않고 있다가 자신의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처음으로 시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런데요. 봄은 늘 기다립니다. 첫눈도 기다리고 가을 하늘도 기다리고 기다리지 않는 계절이 없습니다. 지금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금인데 바람에 나뭇잎 하얗게 뒤집어집니다. 이게 제가 감정을 안 올라오게 하려고 참으면서 읽은 내용인데 어쨌든 박혜영 작가가 이제 황진만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이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무가치함과 싸우는 방법은 바로 미래나 과거를 보지 말고 지금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작중에 황진만이란 인물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딸을 잃어버렸다는 과거에 휩싸여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동생인 황동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영화 감독이 되지 못했다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든 과거든 현재가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사실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봄이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냐? 겨울을 나타내는 첫눈도 기다리고 가을 하늘도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않는 계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놓인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좋은 계절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절을 즐기지 못하고 미래 혹은 과거의 계절들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순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니까 사실
덧없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는데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가치한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미래랑 과거는 바뀌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 여기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뒷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지금인데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다 각각의 계절이 있는 거잖아요. 각각의 장점이 있는 거고요. 단점도 있겠지. 그러니까 다 지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봄이면 봄을 즐기고, 여름이면 여름을 즐기고, 가을이면 가을을, 겨울이면 겨울을 즐기지 다른 계절을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 지금이다 라고 말하고, 이 작가, 이 시인이겠죠. 시인이 그 시를 쓰는 그 순간을 즐기는 묘사가 나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하얗게 뒤집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걸로 시가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모자무사를 통해서 박혜영 작가가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무가치함, 다른 말로 무상, 허무함과 싸우는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파이어족으로서 이제 박혜영 작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했으니까 파이어를 준비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지금 준비하는 시점도 그냥 충실히 살아가고 나중에 파이어를 한 순간도 충실히 살아가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물론 현실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파이어족을 지향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여러분들도 파이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돈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현실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